교과서 12쪽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과 가야가 건국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란 어떤 국가이냐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옥저와 동해를 뺀 나머지 국가들은 연맹 왕국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맹 왕국, 또 다른 말로 뭐 연맹 국가. 그래서 이제 이 연맹 왕국 단계에서 한 단계 발전하면 이제 고대 국가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바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고대 국가. 줄여서 이제 고대 국가. 우리 그 제목에는 이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이제 고대 국가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연맹 왕국과는 다른 이 고대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고대 국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연맹 왕국 시대의 왕들은 이제 정복 활동을 하게 되죠. 정복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정복 활동입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에서 연맹왕국 시대의 왕들은 이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 정복 활동을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영토가 어떻게 되죠? 영토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가 확대된다. 정복 활동의 결과 영토가 확대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대 국가의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정복 활동에 성공하고 영토가 확대되면 당연히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왕권은 당연히 강화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그러면 한번 강화된 왕권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바로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세 번째 특징은, 요거는 이제 교과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3 해놓고 바로 율령을 반포하죠. 강화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법, 이제 우리 한국사식 표현으로 이제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 여러 가지 이제 흩어진 그러한 이제 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고대 국가의 특징은 이제 불교 수용이죠. 불교 수용,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불교 수용. 그래서 불교 수용에다가도 네모하시고, 이 앞에 율령 반포에다가도 이제 네모를 좀 쳐놓겠습니다. 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가 확대된다.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제 율령이 반포되고, 네 번째는 이제 불교가 수용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기는 다르지만 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삼국 항쟁기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삼국 항쟁기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일단 그 전성기가 어느 나라가 이제 먼저 전성기가 오느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는 나라는 4세기 백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5세기 고구려, 그리고 가장 늦게 6세기 이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삼국 항쟁기의 이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어디를 차지하면 전성기가 온다? 바로 한강 유역이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그 나라는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어떤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다른 두 나라는 뭐 할까요? 다른 두 나라는 바로 동맹 또는 이제 연맹을 맺게 되는 거죠.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 다른 두 나라는 이제 동맹을 맺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역시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 어떤 나라가 이제 전성기였을 때, 다른 두 나라의 어떤 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죽는다.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다른 두 나라의 어떤 왕은 죽는다. 이것이 이제 삼국 항쟁의 이제 세 가지 법칙입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부터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주몽이죠. 주몽이 이제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이제 건국을 했고, 제 2대 왕이 이제 유리왕 때 조금 더 넓은 이제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는 이제 초기에 5부족 연맹체죠. 뭐 계로부, 선호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 등 5부족 연맹체를 토대로 이제 성장을 해서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제 태조왕이죠. 우리 태조왕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태조라는 말은 원래 그 나라를 건국한 왕에게 붙이는 말인데,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을 했지만 이 태조왕한테 태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태조왕 때 고씨에 의한 왕이 독점 세습권이 확립이 됐다. 고씨에 의한 왕이 독점 세습권이 이때부터 이제 확립이 됐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진 않았지만 이제 태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옥저를 복속하고 한사군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이라고 나오죠. 고국천왕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고국천왕 때, 자, 고국천왕 때 바로 그 옆에 오부를 방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편하여 행정적 성격을 강화, 여기다 이제 네모를 한번 치겠습니다. 자, 부족을 나타내는 오부, 우리가 이제 뭐 계로부, 전로부, 관노부 이런 거 있었죠. 그 부족을 나타내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단순히 이제 동서 남북 중 방위만을 의미하는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하였다.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고국천왕 때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 상속제가 시행이 되죠.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화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고국천왕 때 재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도 실시를 했었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이제 온조죠. 바로 이제 고구려 주몽의 이제 아들 온조와 비로가 고구려 주몽의 이제 원래 아들인 유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온조가 한강유역에다가 이제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유이민과 마한의 그 여러 소국 중에 하나였던 이제 백제국과 결합해서 이제 백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신라를 이제 건국한 사람은 이제 박혁거세라고 되어 있죠. 박혁거세. 그래서 원래 이제 신라는 그 진안 지방의 그 소국, 사로국이었죠. 그 사로국이 이제 고대 국가 신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신라는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교대했다. 박씨, 석씨, 김씨가 이제 왕위를 교대로 차지했던 얘기는 그만큼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4세기 내무랑 때죠. 내무랑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이 내무랑 때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 자,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에다가 네모를 한번 쳐겠습니다.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다. 자, 확립되었다. 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이제 내무랑 때부터 이제 내물 마립간이죠. 내무랑 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던 얘기는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꽤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낙동강 하류 변환 지역에 그 김해, 오늘날은 이제 김해 지역인데 금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소국이 가야 연맹을 이루면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가야 연맹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내무랑 때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확립됐다고 옆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자, 마립간 칭호가 처음 사용됐다. 마립간 칭호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신라의 이제 왕호 변천 과정이 꽤 있죠.
그래서 박혁거세 때부터는 이제 그 혁거세, 예? 거서관, 박혁거세 거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가 뭐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금, 그 다음에 뇌물 마립관 때부터 마립관인데, 마립관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야말로 이제 마루 위에 앉아 있는 칸이다. 이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정치적 지배자, 대군장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왕호의 명칭에서 왕권이 강화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야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 가야는 이제 요 김해 지방의 이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AD 3세기에 이제 전기 가야 연맹을 이제 이 금관가야가 이끌었죠.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바로 요 김해 금관가야죠. 금관가야 시조가 누구죠?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김수로죠. 김수로. 그래서 이 3세기에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고 이 금관가야가 쇠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지가 가야 중심지가 이제 내륙의 고령 지방으로 대가야 지역으로 오늘날의 고령 그 당시 이름 대가야죠. 요 대가야로 이제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대가야가 바로 5세기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야는 이제 고대 국가로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가야 연맹이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그 질 좋은 철을 생산해서 낙랑과 외 등과 활발히 이제 교류를 했죠. 특히 이제 이 금관가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한 지방에서도 철이 많이 생산됐고 낙랑과 외로 수출했었고 그 덩이쇠라고 하는 거, 요 밑에 보이는 이 덩이쇠라고 하는 것이 화폐처럼 사용을 했었다 했는데 금관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낙랑과 외로 이 질 좋은 철을 생산해 수출했고 덩이쇠는 바로 화폐처럼 이용이 됐었다. 요 가야의 이 철기 제작 기술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부산 복천동에서 발굴된 뭐 가야의 말, 머리, 가리개 이런 그 철기 문화, 가야의 판 갑옷이죠. 이건 대가야의 문화죠. 경북 고령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직직사입니다. 고령 대가야 박물관에 있는 가야의 판 갑옷이죠. 이러한 그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이제 가야고, 고대 국가로 이제 진출하지 못하고, 요 금관가야는 이제 신라의 법풍왕한테 병합이 되고, 마지막 남은 이제 대가야는 6세기 신라 진흥왕한테 병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쪽 삼국 초기 각 부가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삼국의 그 귀족 회의 명칭만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고구려는 이제 제가회의죠. 고구려의 그 왕과 함께 그 상가 고추가라고 하는 옛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가들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이제 제가회의고, 이러한 어떤 그 부족장 회의의 전통이 그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가 나타나도 계속 유지되는 모습, 그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는 무슨 회의죠? 바로 정사회의죠. 신라는 화백회의죠. 이러한 귀족회의가 계속해서 이제 존재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 밑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각 부의 세력은 점차 약화됐다. 부는 행정적 단위로 재편됐다. 그 부의 지배자는 이제 중앙귀족으로 편입됐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정점으로 하는 뭐 관등제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등제는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 그런 제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신라의 골품제도가 되겠죠. 골품제도는 이제 요 밑에 좀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삼국의 최고의 그 귀족 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뭐 상좌평, 그다음에 신라에서는 이제 상대등. 이게 최고의 이제 귀족 관리죠. 이들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국은 이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율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고구려는
바로 소수리망 때가 되겠습니다.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반포하고 신라는 법흥왕 때. 백제는 이제 이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옛날 교과서에는 이제 고이왕 때, 3세기 고이왕 때 이제 율령을 반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고이왕이나 근초고왕 시기에 반포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 왕실은 이제 저마다 불교를 수용해서 이제 왕권을 뒷받침 받았는데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바로 고구려는 역시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침류왕 때,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가장 늦죠. 6세기 초에 법흥왕 때 불교를 이제 수용해서 그 불교를 이제 왕권 강화에 잘 써먹습니다. 골품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에다가 네모를 한번 치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의 제목에다가 네모를 한번 치고 별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의 골품제도.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골제와 두품제의 합친말인데, 이 골제는 다시 성골과 진골로 나누죠. 즉 왕족을 나누는 성골, 진골인데, 성골은 이제 정말 신성한 벽대기, 진골은 진짜 벽대기. 그래서 이제 주로 성골 중에서 이제 왕을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두품제, 귀족을 나누는 두품제로 되어 있는데, 6두품에서부터 이제 1두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라는 17관등이죠. 관등명이 이제 쭉 나와 있죠. 17관등이 조이고 쭉 올라가면 이제 1등급이 바로 이벌천이라고 하는 관등이죠. 요건 이제 신라 고유의 언어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골품제를 보겠습니다. 진골은 이 게이지가 어떻습니까? 17관등부터 1관등까지 꽉 차 있죠. 6두품은 6등급 아찬의 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5두품은 10등급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입어야 되는 옷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담장의 높이라든지 마국간의 말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골품제도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골품이 낮으면 승진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관직 진출의 제한뿐만 아니라 뭐 집의 크기나 담장의 높이나 뭐 모자에 달리는 그 어떤 그 모자의 관식, 그것의 종류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그 일상생활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제약하는 그런 신분제도.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신라의 쇠사슬과 같은 신분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골품제라고 부르는 거죠. 밑줄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능력이 뛰어나도 골품이 낮으면 승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심지어 가옥이나 술의 의복 등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골품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신분이 낮게 태어나면 이제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신분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